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죠. 바로 ARM이 누구에게 팔릴 것인가 라는 관심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까지 거론이 되면서 그 이슈가 점점 커졌는데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죠. 이 그래픽카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13일 현지 시각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 영국의 ARM을 400억 달러 한화 약 47조 5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자, 엄청나죠? 이 금액은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의 M&A 금액입니다. 그만큼 ARM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앞서 2016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비전 펀드를 통해 약 38조 원을 주고 ARM 지분 100%를 인수했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2016년이죠. ARM을 38조 원에 인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와 ARM의 몸집은 사실 비슷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ARM이 제자리에 머문 사이 엔비디아는 그새 몸집을 약 10배가량 불려 시총 3천억 달러, 하나 기준 약 356조 원짜리 기업이 된 상태고, 대만의 TSMC,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세 번째 반도체 기업이 되었는데요. 게다가 또 엔비디아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게임과 기업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며 아주 큰 수혜를 입었죠. 여기에 또 차세대 사업인 AI, 자율주행 관련한 수요 기대감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반면 이 ARM은 기대했던 사물 인터넷 시대가 좀 미뤄지면서 매출이 3년째 제자리인 상태죠. 2017년 18억 3,100만 달러, 약 2조 1,700억 원이었던 이 회사의 매출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2조 2,500억 원을 기록했고, 또 올해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매출 또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3분기, 4분기에는 나아지겠지만 말이죠. 여기에 소프트뱅크가 또 스타트업 투자 실패 등이 겹치면서 위워크 등 이슈가 많았죠. 결국 시장의 매물로 나온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 살펴봐야 하는데요. 설명 전에 약간의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ARM은 반도체 업계의 알짜 중에 알짜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기업이 반도체 업체에 반도체 기본 설계도를 판매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 이 유수의 업체들이 모두 이 ARM의 설계도에 로열티를 주고 있어요. 이 업체들이 제로 베이스부터 딱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ARM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각각 자사의 기술을 조금씩 얹어서 각각 다른 스마트폰에 두뇌라 할 수 있는 각각의 AP 칩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ARM을 인수할 경우 CPU와 GPU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모두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 내 기업인 인텔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 인텔이 과거 누리던 시장 포지션을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대체하게 되고,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선 미국의 위치 또한 오히려 인텔과 더불어 이 엔비디아라는 최강자까지 또 나타나면서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계 트렌드로는 데이터 센터, 이 AI, 자율주행 등 시장을 선도하려면 CPU와 GPU, 로드맵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엔비디아가 ARM의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인텔이나 AMD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과거 실패를 맛봤던 이 스마트폰 업계에도 다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나 애플, 퀄컴 등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ARM이 그동안 이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반도체 설계 외엔 사실상 제조와 관련된 일을 전혀
관여하지 않는 중립성을 지켜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ARM의 성격과는 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최고의 그래픽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제조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겠죠. 뭐 메인 기술이야 파운드리 업체들이 공정 기술을 갖고야 있겠지만 적어도 분명 관여는 할 것이란 거죠. 이런 회사가 ARM을 얻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쟁사와 반도체 설계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동안 뭐 설계도도 왔다 갔다 거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 거기에 엔비디아가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의 ARM의 지식 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 제한 같은 갑질을 할 수도 분명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명하죠. 2014년에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 엔비디아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제소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아주 껄끄러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인텔이 좀 머리 아파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엔비디아의 포부는 데이터 센터 컴퓨팅을 위한 ARM 칩 설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에게는 짜증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ARM의 소지지인 이 영국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EU 등 각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라는 아주 큰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심사가 완전히 끝나는 데에만 약 1년 6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 예상이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인텔, AMD, 퀄컴, 삼성전자, 애플 등에 대해서 차별 대우 금지 및 너무 독점 우위를 갖고 가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 엔비디아에게 일부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조건 등으로 ARM을 인수하는 이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미중 무역 분쟁과 ARM 차이나 문제도 분명 남아있죠. ARM은 지금까지 일본 회사, 즉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영국계 반도체 기업이었으나 이제 엔비디아, 즉 최대 주주가 미국 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통과했을 때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는데요. 사실 미국 회사가 ARM을 인수하는 이유는 분명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속셈도 있을 것입니다. 화웨이 칩 생산이 우선 불가능해졌고 이제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AP를 사서 써야 할 텐데 이제 이마저도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또 받아야 하는 제약이 걸리게 된 셈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모든 나라들이 다 어그리를 했다는 기반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객사들이 분명 이 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낼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요국 정부도 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퀄컴 또한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죠. 이 NXP를 약 화나 50조 원에 인수하려다가 중국 등의 방해로 인해서 승인을 받지 못해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현재 영국 내에서도 그렇게 사실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영국의 본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부분 미국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좀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삼성도 ARM 인수에 대해 생각이 많았겠지만 미국한테 분명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 독과점 및 반독점으로 주요 정부국의 승인을 못 받을 확률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ARM 인수 배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찌 되었건 이번 빅딜이 좀 성사된다면 반도체로 인해 좀 더 우리가 살기 좋은 이로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요. 2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도시미스 일본 외상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모테기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관리 재검토는 수출관리 제도의 정비와 그 운용 실태에 맞춰 실시되는 것이라며 일본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국 간 의사소통을 성실하게 쌓아온 만큼 한국 측 발표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WTO 협정과도 정합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에도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정중하게 설명해 왔다고 했고, 향후에도 산업당국 간 정책 대화를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엔 예단을 갖고 말하지 않겠다. 상대국의 수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수출 규제와 징용이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고 서로 연계된 문제라며, 수출 규제는 아베 신조 총리 등 총리 관저가 징용 문제 등 양국 간 현안들을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풀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고 12월 중국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 뒤 소강 상태를 이어오던 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8월엔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지만 11월 제소 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계기로 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고, 이에 따라 양국 산업당국 간 정책 대화도 재개됐다. 고노타로 방위상은 2일 회견에서 한국의 WTO 절차 재개가 지소 미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다른 안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뒤집을 충격적인 발표를 한 상황.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박정 의원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포스트 코로나19와 보건의료 산업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모두 발언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가 인적 물적 바탕을 튼튼히 해왔기에 세계적 모범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하며,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하고, 오늘 세미나가 취약한 기반과 규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많은 혼란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IMF 위기에서 김대중 정부가 과감한 투자로 IT 산업을 일으켰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하고,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 대응과 K-방역으로,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 산업 해외 진출 전략, 의료 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 K-방역의 의미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확진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의 3T에 있다고 하고, K-방역의 가치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등 의료체계의 우수성,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과 승인 등 기술적 가치, 참여정부의 질병관리본부 신설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질병관리본부의 개혁,
민간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한 생활치료센터의 구축 등 민주정부의 거버넌스, 열린 정부에 있다고 했다. 황순욱 본부장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불확실성 증가, 기회 요인으로 정부 간 협력, K-메디칼, K-바이오, 진단키트 등 글로벌화 기회 및 비대면, 사회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들고 글로벌 의료 서비스 시장 우위 선정,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선도 및 강점 강화, 장비 비축 및 국산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 소속 국제협력 DF와 비상경제대책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낙연 위원장, 김상희 부위원장 겸 방역대책본부장, 전혜수, 김주영 부위원장, 이완욱 제도 개혁 DF 단장, 어기구 리쇼링 TF 단장, 정춘숙 K-바이오, K-메디컬 TF 단장, 최운열 금융, 외환, 거시경제, 재정 TF 단장, 김병욱 비대면 TF 단장, 김성주 대변인, 신현영 의원, 양향자 의원이 참석했다.